규제와 매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리그레션이랑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배웠을 때 좀 규제 관련된 걸 좀 배워봤잖아요. 뭐 리치 획이다, 라쏘 획이다 이런 거 등등등. 우리가 근데 규제를 왜 할까요? 규제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걸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과적합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적합 문제 해결 이꼴 뭐 일반화 그런 건데 그 일반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규제라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이제 결정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한 가정을 보통 두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선형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데이터가 선형일 거라고 보통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결정 트리의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가정을 보통 두지 않습니다. 근데 훈련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두지 않는다면 모델 자체가 훈련 데이터와 아주 가깝게 만들려고 해서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일반화되지 않고 엄청난 로스를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결정 트리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형 모델과 같이 파라미터 모델이 아닙니다. 이 파라미터 모델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이제 결정 트리 모델은 훈련되기 전에 파라미터의 수를 지정할 수 없는 비파라미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라미터를 몇 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비파라미터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맞춰지기 때문에 모델 구조가 좀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또 파라미터 모델은 또 반대로 미리 파라미터를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대적합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결정 트리가 뭐 모델 과적합을 줄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맥스 뎁스도 이제 모델의 과적합을 줄일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만약에 맥스 뎁스가 낮아지면 뭐 과대적합의 위험이 뭐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나무가 깊어져 버리면 진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엄청 따라가게 됩니다. 일단 그런 거는 밑에 조금 예시를 보면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아요. 잘 봐두시고 나중에 분명히 새로운 최신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꼭 이거에 대해 가지고 꼭 찾는 날이 또 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결정 트리도 이게 비파라미터 모델이긴 하지만 규제를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중에서 일단 맥스 뎁스는 트리 최대 깊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예로 이렇게 막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여기 관련된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안에다가 어떤 걸 넣어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도 이제 과적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규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자, 맥스 뎁스, 트리의 최대 깊이인데 맥스 뎁스를 이제 감소시키면 모델 규제가 증가하고요. 모델 규제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과적합은 감소가 되겠죠. 맥스 뎁스를 감소시킨다는 거는 트리가 엄청 깊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제가 미리. 솔직히 더 할 수 있는데 이걸 완전 더 하면 그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를 너무 자잘하게 다 맞춰지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맥스 뎁스가 3이면 3까지만, 길이가 3까지만 내가 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 샘플 스플릿은 분할되기 전에 노드가 가져야 할 최소 샘플 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이 샘플이 43개잖아요. 민 샘플 수.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막 10, 0, 1, 2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이거를 또 줄임으로써 여기에다가 규제를 줌으로써 만약에 내가 45까지 줬어요. 방금 얘로. 일단 위에 거를 가장 안 하고 내가 샘플 수를 45까지 줬으면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넌 43개니까. 알겠죠? 이러면서 민 샘플들을 또 이렇게 민 샘플즈 스플릿, 분할되기 전에 노드가 가져야 할 최소 샘플 수를 이렇게 좀 증가시킴으로써 모델 규제를 증가시킬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증가시키면 만약에 이거 이하인 것만큼은 이제 다 분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시킴으로써 모델 규제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과적합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자, 또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민 샘플즈 리프. 그러니까 리프 노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제 최소 샘플 수. 리프 노드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맨 밑에
그 이제 노드, 자식 노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식 노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소 샘플 수를 또 증가시키면 또 과적합이 또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min weight fraction leaf, 뭐 이 min samples leaf랑도 비슷하지만 좀 이번에 가중치가 부여된 전체 샘플 수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ax leaf nodes, 이게 뭐냐면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 약간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그 상황마다 달라가지고 이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 트리를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 뎁스랑 민 샘플 스플릿이랑 민 샘플,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거부터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어떤 게 제일 예민하고 어떤 걸 제일 이렇게 먼저 해야 되고, 사실은 뭐 이런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미 건드려져 버리면 밑에 거는 아예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조절해주는 우선순위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최신화 모델을 사용했을 때 최신화 모델도 당연히 이런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고 그런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면 조금 모델을 이제 최적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뭐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민 언더바로 시작하는 매개 변수를 만약에 증가시키면 모델 규제는 증가되고 과적합은 감소됩니다. 그리고 맥스로 시작하는 매개 변수를 만약에 감소시키면 모델 규제는 증가하고 과적합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디시전 트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회귀도 가능하다는 점. 뭐 디시전 트리를 활용하면 회귀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따로 코딩하지 않고 그냥 같이 좀 코딩을 해석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킨런의 트리 밑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이제 라이브러리에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로 맥스 뎁스는 3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트리 모델인데 트리 모델에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똑같이 이제 그 모델 인스턴트를 생성하는 게 또 사이클론의 하나의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렸죠. 구조. 자, 그리고 트리 모델을 fit. 자, 거기 안에 있는 그 클래스 인스턴스에 있는 메소드 함수를 이렇게 fit으로 호출시키면 자,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시전 트리는 모델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화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익스포트 그래프 비즈에서 학습한 모형을 메뉴에다가 넣고요. 그러면 어디다가 내가 이 시각화한 거를 어디다 저장할래? 난 여기다가 저장하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 피처 네임즈, 여기에는 피처 네임즈들은 어디서 갖고 올 건데, 자, 내가 아이리스 피처 네임즈에서 이렇게 미리 선언해 줬고요. 그리고 라운디드 트루, 아까 라운디드 트루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는데, 라운디드 트루가 뭐냐면, 그러니까 라운디드라면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거죠. 트루라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 펄스라면 약간 사각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뾰족한 직각 사각형. 자, 필드 트루는 뭐냐면 안에 있는 색깔이에요. 사각형 안에 있는 색깔 채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약간 조금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뽀대입니다. 뽀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체크콜로 사용해가지고 이런 다트 점 닷으로 되어 있는 확장자명을 이제 png로 바꿔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irs를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페탈 위스는 뭐 위에서부터 아까도 어떻게 예측하는지 말씀드렸죠. 학습하는 방법과 예측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루트 노드에서부터 특성값을 선택하고 특성값에 있는 인계치를 선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불순도를 낮춰주는 방향. 근데 리그레스는 마찬가지로 뭐 불순도가 아니라 MSE겠죠. 기본값으로 MSE라고 했으니까 이제 MSE가 가장 적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분기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림을 가지죠. 자, 차이점이라고는 맨 밑에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속적인 밸류 값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자, 밸류가 요거고, 밸류가 요거고, 밸류가 요거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밸류 값을 예측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타겟 값은 0이냐, 1이냐, 2냐. 그러니까 0과 가깝냐, 1과 가깝냐, 2와 가깝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자, 뭐 회기를 위한 카트 비용 함수는 아까는 여기가 n분의 m left 곱하기 g였죠. g가 아까 기본값인 이제 g니였는데 이번에는 g니가 아니라 MSE라 크라이테리언으로 사용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MSE를 사용한 크라이테리언의 그런 이제 파트 비용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불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리그레서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카트 알고리즘은 훈련 세트의 불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지만 회기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불순도 대신 MSE를 기본값으로 사용하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아까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맥스 뎁스를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얘가 탁탁탁 여기에 완전 맞춰져가지고 진짜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삐를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그냥 야, 그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너가 맞춰봐 라고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훈련 데이터에는 잘 맞겠죠. 대신에 그 이제 새로운 U 데이터가 왔을 때 완전 과적합 돼가지고 일반화되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디시전 트리의 불안정성은, 자, 디시전 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 및 해석이 용이하면서 예측 속도가 아주 빠르고 성능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 트리는 계단 모양의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기 때문에 훈련 세트 회전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왼쪽에 지금 노란색이 0이고 초록색이 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만약에 디시전 트리 만든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뚝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디시전 트리가 그러니까 사실 요거 한 선이 그냥 가지 한 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x1이 0보다 크냐 작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45도 회전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형태는 데이터 모양은 같은데 데이터의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모델이 이렇게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모델이 손 하나만 끄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결정 트리는 계단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회전에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된 거를 결정 트리로 만약에 했을 때 새로운 뉴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아주 일반화되지 않고 엄청난 로스를 많이 발생시키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CA 기법이 사용됩니다.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기법입니다. PCA. 이 PCA가 뭐냐면 주성분 분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성분 분석. 그러니까 약간 그냥 쉽게 말해서 PCA는 데이터 회전을 통한 특성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만약에 오리진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약에 아까 45도 회전시켰는데 이번에 시계 방향으로 45도를 회전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시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변수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약간 방식인데, PCA는 그냥 딱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 이러한 오리진 데이터를 한 번 회전시킴으로써 사실은 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사실은 이 데이터는 그냥 변수가 굳이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축 하나를 만들므로써 축 하나로 이 데이터를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사실은 근데 이 축이랑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축이, 여기 있는 대각선 축이 이 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가장 이제 분포가 이제 이렇게 대각선을 그은 dob선을 긋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회전을 시켜주면 딱 하나의 변수만으로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PC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시전 트리가 조금 회전에 많이 민감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PCA 방법을 사용한다. 그럼 PCA 완전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사실은 왼쪽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X 변수와 얘로 X1 변수, X2 변수, 뭔가 엄청 코릴레이션이 엄청 강하잖아요. 맞죠?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 X가 커지면 당연히 X1이 커지면 X2도 커진다.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좀 서로 X1 변수와 X2 변수 간에 이제 너무 관계가 강해버리면, 이러한 관계가 강한 거에 가지고 만약에 리그레션을 한다. 자, 그러면 다중 공선성이 문제라는 거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중 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또 PCA 방법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PCA 사용하면 다중 공선성 문제도 해결되고 서로 X1 변수와 X2 변수가 새로운 Z1과 Z2 변수 간에 독립을 만들 수 있네, 완전 최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PCA의 장점이 또
어느 정도 다중 공선성 문제, 그리고 변수 간의 그런 코릴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설명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Z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X1 변수는 뭐 아들의 키, X2 변수는 아빠의 키를 알았는데, 그러면 새로운 Z축에는 이건 무슨 변수일까요? 잘 모르죠. 파생 변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어떤 모델에 대해 가지고 예측력은 높아질 수 있어도 대신에 새로운 변수에 대한 해석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단점이 PCA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생각보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디시전 트리 관련해가지고 간략히 조금 실습보다는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뤘는데, 사실 다음 주가 조금 이제 더 재미나게 좀 가능하면 최신화 모델도 한번 가져와 보고 해가지고 좀 디시전 트리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 볼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그레디언 부스팅도 많은 트리의 예측들을 평균 내에서 위에서 언급한 불안정성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오늘 금요일 밤 모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같이 또 함께 다음 수업도 재밌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